안녕하세요. 배성만입니다. 이 강좌는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의 협력을 통해 한국경제와 K학술학산연구센터에서 기획하여 한국경제의 혁신과 미래라는 주제로 준비한 특별 대담입니다. 2021년 가을에 서울대 경제학부에 재직하시는 8분의 교수님들께서 현재의 한국경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떻게 혁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매일경제신문과 릴레이 인터뷰 형식으로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이것을 한국경제혁신센터 주도로 정리하여 연말에 혁신의 시작,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라는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작업에 참여하신 교수님들 중에 몇 분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는 물론 추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모두 6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강부터 5강까지는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5분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차례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1강은 김병현 교수님을 모시고 혁신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어봅니다. 2강은 주병기 교수님께서 공정과 혁신의 선순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3강은 이정민 교수님께서 노동시장의 신중한 혁신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4강은 이철희 교수님께서 인구 문제의 해결 공간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5강은 가치 중심의 통상 정책이라는 주제로 박지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강은 대담 진행을 맡은 제가 이번 대담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혁신의 시작 책의 나머지 내용에 대해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강의 말미에는 이 책을 읽은 독자 중 한 분을 모시고 책에 대한 생각 등을 짤막한 인터뷰 형식으로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로 김병현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된 전반적인 기획 의도, 그 결과물로서 발간된 저서 혁신의 시작,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를 토대로 혁신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기획을 전반적으로 총괄한 대표자이시고 책의 서문을 집필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시점에서 혁신의 키워드를 한국 경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작업을 진행하시게 된 기획 의도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현이라고 합니다. 혁신을 키워드로 저희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은 현 시점 한국 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최근 한국이 이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단기간 빠르게 성장한 대가로 그 후유증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편 잇따른 정책 실패와 미중 갈등, 신보호주의라는 외부 변수까지 가세하면서 안팎으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 돌발 변수긴 하지만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입니다. 당장에 치솟고 있는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상황, 경기 침체 등은 1970년대 전 세계가 고통받았던 이 석유 위기를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전반까지 온통 어두운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이 도전을 뿌리치고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 이 공동 작업을 추진하게 된 시발점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책이 나온 이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는 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방법은 혁신입니다. 지금은 혁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의 시대에 혁신 없이는 한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올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저희가 낸 책의 표지에도 써 있지만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의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고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 청사진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혁신을 매개로 현 시점에서 한국 경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의견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선 궁금해지는 것이 혁신의 명확한 개념 정의입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제의 혁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새로운 기술과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거 농업 부분의 혁신을 예로 들면 새로운 종자의 개발과 보급, 이모작과 윤작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20세기의 주요 혁신은 그 포드 자동차의 컨베이어 시스템, 컴퓨터의 발명과 이용, 그 스마트폰의 등장과 보급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저개발국이 이 선진국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이 첫째는 그 생산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 성장하는 외연적 성장, 영어로 extensive growth 단계입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노동력을 증가시키면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성장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력을 증가시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즉 수학 체감 법칙이 작동하여 자본을 더 투입한다 해도 이전만큼 그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중진국에 접어든 국가가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거나 이 저소득 국가로 퇴보하는 현상을 이 중진국 함정, middle income trap이라고 합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그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즉 생산성을 올려서 이전과 같은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하고서도 성장률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환에 성공할 때라야 비로소 경제는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내포적 성장, 영어로는 intensive growth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포적 성장 단계로의 진입이 끝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 진입한 이후에도 이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 자본과 노동의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즉 혁신 없이는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혁신은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하신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수요와 공급 요인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혁신의 수요는 시장의 크기와 이 제도적 수용성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이 클수록 혁신에 대한 보상은 증가하며 이것은 더 많은 혁신을 초청하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이 고전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이자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도 이 국부론에서 핀을 제조하는 공장 혁신을 예로 들면서 시장의 크기가 이런 혁신을 낳았음을 설명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핀 공장에서 이 근로자들이 부름을 통해서 이 자신이 맡은 공정에서 익힌 노하우와 전문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국내 시장이 큰 나라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혁신에 대한 보상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럼 한국처럼 시장이 작은 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많은 혁신의 초대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한국과 같은 국내 시장의 규모가 작은 나라도 무역을 통해서 혁신을 자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세계 인구의 0.7%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무역으로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참고로 2021년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6,445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수입과 수출을 더한 무역액도 역대 최대인
1조 2,596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한국의 세계 무역 순위도 9년 만에 8위로 상승했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가 작아도 무역을 통해서 혁신을 자극하는 효과를 전형적으로 누린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시장의 크기와 함께 혁신의 수요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인 제도적 수용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말이죠. 이 혁신을 수용하는 제도, 이 제도적 수용성입니다. 이것도 혁신의 수요에 결정적 영향을 합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 실제로 보급되고 이용되는 것은 이 정치, 문화, 법률 등의 제도가 이를 수용하고 장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수의 학자들이 유럽의 경제력이 근대에 이르러서 이 중국을 앞지른 주요 이유로 혁신에 대한 제도적 수용성을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중국 명나라 시대 정화는 아라비아를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항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 황제였던 영락제의 명을 받아서 1405년부터 1430년까지 총 7차례에 걸친 대원정을 떠난 것이 유명하며 항해 거리만 해도 18만 5천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디를 항해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설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항해했던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정화의 사례는 당시 명나라가 유럽보다 훨씬 앞서 원거리 항해술, 이 조선술이라는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조선과 항해 기술은 유럽에서와 달리 항해 전반에 보급되어 무역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정화가 죽고 난 후 명나라는 다시 쇄국 정책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은 왜 신기술을 발명하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을까요? 가장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당시 권력층이 외국과의 무역이 체제 안정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토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던 영락제가 사망한 후에 명나라 황제들은 더 이상 대외 진출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제약이 신기술을 가로막아서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정치적 제약이 혁신의 수요를 계속 억누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혁신의 수요를 계속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경제 성장과 정치 안정은 선순환 관계였습니다. 물론 혁신의 정치적 제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산업과 노동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혁신을 거부하는 세력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서 경제 성장이 멈추게 되면 혁신을 받아들이는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또 혁신의 수요를 줄이려고 폐쇄 경제 정책을 펴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이 국가 간 갈등,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글로벌 시장의 크기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한국의 혁신을 다루는 이 강의에서는 혁신의 수요보다 공급 요인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다음 시간에는 혁신의 공급 요인에 대해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